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주최하는 정책지식 포럼 제 103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조금 뜨거운 주제입니다. 뜨거운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설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포럼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도 인수위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또 각 부처에서 정부 조직에 대한 지금 재편 과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또 논리가 있고 또 취지가 있고 또 방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제 3자의 시각에서 향후 정부가 어떤 형태로 설계가 되고 또 운영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은 행정 또는 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28년째 재직 중이신 김동욱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또 관심도 있으시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또 제공하셨고, 실제로 또 MB 정부 때는 인수위에 참여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알맹이가 있는 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토론자로는 또 저희 행정대학원의 나종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종민입니다. 보통은 이제 한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내용 자체가 조금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발제자와 토론자 한 분만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은 더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사실 이 발표를 저희가 부탁드리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가 김동욱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책을 또 하나 쓰셨습니다. 중앙정부 조직 설계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이 안에 사실 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 셋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이런 얘기는 다 같이 한번 공유하고 논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발제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에 얘기가 조금 많았는데 바로 김동욱 교수님의 새로운 정부의 조직 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내외로 말씀을 주시면. 오늘 발표는 저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발제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그게 아마 조금은 더 전달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 다음에 또 바꾸겠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으신 금인석 교수님,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마스크를 벗고 하려니까 조금 더 편하게 제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중앙정부 조직 설계는 대선 전에 제가 그 직전에 발간한 그 책자이고요. 일단 이 5월 10일 날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조직 개편을 만약 추진한다면 좀 바람직하고 또 실천 가능한 조직 설계도를 제안하는 게 이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55개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다 중앙행정기관만이 아니라 뭐 관련되는 출연기관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들 여기도 언급하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고 해서 오늘은 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보좌기관이나 또는 국가전략과 기획,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조직, 인사, 법제, 또 법무, 검찰, 경찰에 관련되는 조직에 대한 개편의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국정 기조와 설계 방향에 관련해서 새로 출범할 이 윤석열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여기 또 배후에는 중국, 러시아, 또 미국의 이 글로벌 패권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보고, 뭐 자연스럽게 이게 국제 통상 질서를 새롭게 가져오고 상당히 그 위험이나 또는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그 휴전선 너머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또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쏘고 있는 등 상당히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런 환경들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 꾸준히 진행되고 이거에 어떤 곁들여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이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19 비대면 속에서 디지털 전환 이슈가 빠르게 되면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플랫폼 경제에서의 일자리나 또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각하게 또 문제로 가져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의 감염병이나 또는 그 배경에 있는 전반적인 기후변화, 요즘은 기후위기, 뭐 기후재난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반드시 새 정부가 해줘야 되고, 또 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딱 반반. 반은 어느 한쪽 편이고 반은 어느 또 다른 편이라는 이런 정치 사회의 갈등이 금방 풀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뭔가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요소가 상당히 이미 노정되어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민이 갖는 이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고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이라든지 친환경이나 또는 생활 안전, 뭐 그러면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 기대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사회 일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의 이슈들도 중요한 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이 무역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글로벌 어떻게 보면 선도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긍심, 뭐 이런 것들도 지켜지고 키워나가야 되고, 또 우리의 경제 분야나 교육 분야에서의 새로운 어떤 혁신적, 쇄신적 이런 이 조치나 제도 변화 이런 것도 사실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이런 갈망들이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거의 어떻게 보면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어느 시점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이 되면 폭발이 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기대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부응할 것인가? 부응을 못하면 오히려 국정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회적인 대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유능한 정부, 이런 정부가 구현이 돼야 되고, 그런 유능한 정부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설계 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55개 중앙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의 법적인 권한이나 또는 책임, 또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기능과 그 수단으로서의 조직, 인력,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인수위를 통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지금 우리가 GDP 기준으로 하면 세계 10위국가입니다. 큰 나라죠. 큰 나라인데 좀 미흡한 분이 이런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그런 기능과 역할 또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좀 부족하다. 특히 5년 단임제를 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현안 위주에 좀 함몰되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그 국가 전략의 탐색이라든지 전략적 과제 뭐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것을 새 정부에서 기대하고, 또 이게 너무 막 공무원들을 잘못한다, 뭐 갑질한다 해서 통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통제 못지않게 이들이 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책임도 부여하고 또 권한도 부여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복잡한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려 그러면 아래로부터 과감하게 좀 위임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서 총리로 장관에게, 또 장관은 실국장들한테, 그리고 중앙부처의 본부에서, 본부조직에서 소속 기관이나 또는 지방정부나 또는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줘서 그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함으로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과 그 대통령 주변의 총리나 장관 이런 분들이 팀워크로 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국정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최고의사결정 조직입니다. 자,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모든 일에 다 관여한다. 한 10,000명이 되는 인사에도 일일이 대통령이 다 관여한다. 그래서 한자말로 우리가 만기칠람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연인 대통령 한 분이 만기칠람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만기칠람하는 경우는 대통령 보좌기관이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이나 또는 대통령 경호처가 그 만기칠람을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대로 일이 안 되고 현장에서 멀어져서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하는 것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감하게 대통령 보좌기관에서의 아래로의 장관이나 총리나 또는 현장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쪽으로 좀 가져야겠다. 그러면 국무총리의 기능들도 실제로 법적 권한에 비해서 실질적 권한이 별로 안 주어진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권한을 줘서 특히 이 내치라고 얘기되는 경제나 사회 분야의 정책의 조정 기능들은 과감하게 국무총리실이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만기칠람의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보좌기관이 어떻게 보면 국정을 끌고 가는 이런 거는 현장성 면에서나 또는 전체 우리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입장에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과감히 대통령 이 보좌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 안보실이나 또 대통령 경호처 이런 쪽의 기능들을 좀 슬림하는 쪽으로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대통령실은 보면 지금은 행정기관이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 443명의 대통령 비서실이 있고 한 43명 정도의 국가안보실이 있는데, 모든 실질적인 그 지원이나 운영 이런 것들은 한 번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걸 중앙행정기관별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쿼드라는 참여를 할지 말지라든지, 또는 RCEP 이미 우리가 가입해서 지금 2월부터 발효가 되고 있고, 또 CPTPP 같은 이런 글로벌 이 통상 기구의 가입 여부도 통상 문제, 경쟁 문제하고 안보 문제하고 다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서실하고 안보실이 따로 가는 거는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안보실을 오히려 NSC를 좀 격상해서 NSC 사무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은 좀 과감하게
정책실이라고 하는 경제조정이나 사회조정이나 일자리 뭐 이런 거 관련되는 기능들을 총리실하고 떼어내고, 또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감찰, 인사검증인데, 인사검증 기능은 인사수석한테 돌려주고, 감찰 기능은 감사원으로 간다면 또 여기도 뭐 청와대가 직접 사찰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내부적인 감찰 기능 같은 경우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요한 기능이 정무 기능하고 또 이 대국민 소통 기능, 이른바 대변인 기능, 이런 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지 국무의 운영이라든지 관련되는 이 대통령 이 집무실이나 또는 관제에 관련되는 각종의 부속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총무수석을 둔다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총무수석과 정무수석, 이 홍보를 담당하는, 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과 인사수석 4명의 이제 차관급 보좌진을 두고, 새로 이 국가의 어떤 그 기획 기능 또는 이 전략 기능들을 전체로 아울 수 있는 이 국가전략연구소 같은 형태로 해서 뭐 이런 기능들이 보면 내각 수반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국무원의 이 발전연구 중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됐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0명 정도의 그런 규모로 국가전략연구소를 이 집무실에서 조금 떨어진데 둬도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급의 5개를 두고 이 NSC를 실제로 상근을 하면서 실제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미국식 시스템이죠. 그래서 NSC 사무처장을 장관급으로 두고 그 밑에 지금 이제 1차장, 2차장 해서 외교안보 쪽이나 국가 대규모 재난 대응 같은 것들을 요 NSC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실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니까 조직이 지금보다는 수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은 일단은 기존에는 지금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무 기능은 다음에 얘기할 정무장관실에 좀 별도로 둔다면 그런 기능들, 총리의 어떤 부속 기능 내지는 보좌 기능 좀 줄이고 정책 조정 기능들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제정책 조정이나 사회정책 조정 같은 그런 기능들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기능들, 주요 기능이 규제개혁 기능하고 정부 업무평가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규제개혁 기능이에요. 근데 규제개혁 기능은 이미 중앙행정기관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하는 그런 입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어떤 그 규제의 어떤 그 사전적인 이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 개혁을 계속 총리실이 붙들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실효적일까 보면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규제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와 또 민간 부분에 돌려주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를 받아서 그냥 총리실은 각 부처나, 왜냐하면 다부처 사업들이 이슈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수준에서 좀 사후적 개념으로 규제개혁 기능을 가져가주지, 총리실이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발목 잡는 게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지만 이거 가지고 오히려 법제를 개선 못하는 효과를 오히려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걸 과감하게 민간안이나 국회한테 주자는 아이디어를 제가 좀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정책평가 기능은 2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다 펴고 나서 실제적인 정책 효과가 속에 효과를 냈는지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것은
비교적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정책 감사하면서 감사원도 뭐 여기에 좀 관심도 많고 하는데 감사하고 정책 평가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기능이다. 그래서 감사원이 정책 평가를 하면 대단히 위험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저는 99%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조금 더 중립적인 역시 국회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 같은 데서 좀 수행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지금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많은 기능은 평가라기보다는 모니터링적인 성격입니다. 과정평가 내지는 모니터링 기능이고 사전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그걸 평가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걸 적시적시 시정 조치하는 그런 모니터링적인 성격, 이른바 성과 관리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총괄하는 기능은 총리실이 해야 되지만 이른바 평가를 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거는 국회 쪽으로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좀 더 국무총리실은 정책 조정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에 정책 조정을 못한 이유가 있죠. 뭐냐 그러면 실질적인 부처 간의 정책 조정은 예산 과정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기능들을 좀 과감하게 좀 바꾸면서 지금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로 가면서 상당히 그 편성 기능의 주 기능을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돌려주고 그 전체적인 총액, 실링 같은 것들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의 큰 흐름, 부문 간의 그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이 실링을 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그 기능도 막강한 권한이죠. 그 기능을 가지고 부처 간의 정책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국무총리실에 지금도 장관, 국무조정실장 장관이시고 차장 2분 그리고 총리 비서실장이 차관급이니까 지금과 똑같이 3명의 차장을 두고 1차장이 예산 총괄 기능 및 이 지원 통제 스텝 기능들 하는 기관들 간의 정책 조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2차장은 이 사회, 교육, 문화복지 쪽 그리고 국가질서 유지 쪽 뭐 이런 쪽으로 정책 조정을 하고 3차장은 경제, 산업 또 뭐 이 국토, 환경 뭐 이런 쪽에 기능들을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떤 조직 규모로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청와대 인력들이 상당히 줄게 되면 이른바 우리가 이제 공무원을 이 최고 이 의사결정의 보좌기관 중에서는 늘공, 의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 조직의 상당수는 이른바 이 커리어 공무원들이 아닌 의공들이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공무원이 된 의공들이 많은데 그 티오가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런 수요 같은 것들은 총리실도 일부 수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제 각 부처에 장관, 보좌관이 지금 1명, 2명 두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장관한테 힘이 실리면 정책 기획이나 또는 이 대외의 어떤 그 정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의공들이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 5명 정도 장관 기관들은 5명 정도의 정책 보좌관 팀을 구성해주면 자연스럽게 권한을 국무총리 장관한테 내리면서 이른바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지금은 청와대에 독점적으로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실로 좀 나눌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이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제이지만 국정 운영을 가만히 놓고 보면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이 대통령제로 운영하기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이 5년 단임제, 지금 노태우 정부 이래로 6공화국 체제에서는 의원내각제의 어떤 그 특성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사청문회 같은 거죠. 그리고
여소야대에서는 국회의 합의 내지는 동의를 받지 않고 국정 끌고 가는 게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 국무위원이나 총리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을 겸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지 않은 국무위원 또는 총리가 국회의원직을 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무적인 소통,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그런 실무 공무원이 하는 역할을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무회의와 차관회의가 실질적인 의사결정하는 토의체로, 회의체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장관회의, 관계차관회의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우리 화요일 날 오전에 국무회의하고 목요일 날 오후에 차관회의 하는데 그 사이에 비는 뭐 월, 수, 금 또는 뭐 주말 같은데 얼마든지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는 장관끼리 간담회 이런 거 좀 활성화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진짜 비서같이 지원하는 기능을 이제는 대통령이나 총리 보좌 기능이 해야지 그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서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무장관 신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저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6쪽에 있습니다. 7쪽에 정무장관은 물론 이제 정무수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공간적으로 특히 여당, 야당 접촉하기 실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 한가운데 가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 자주 출입해야 되고 주사무실은 물론 뭐 관청에 안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화문이나 또는 용산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사무실은 여의도에 두는 정무장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무장관이 있으면 특히 야당과 관계에서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정무수석은 좀 대통령의 목소리를 좀 왜곡 없이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정무장관은 특히 야당, 여당의 목소리를 대통령이나 총리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우리는 지금 보면 그 주변에 인해 장막이 너무 심하거든요. 인수위 때 보면 지금 뭐 보이잖아요. 이런 거 막으려고 그러면 정무장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무장관을 두되 이게 과거 같은 뭐 역할을 주는 뭐 여성 또는 뭐 아니면 뭐 기업 또는 뭐 특별 과제 이런 주는 특임감 장관 형태는 그거는 오히려 장관이 하는 게 옳고 장관하고 충돌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정무장관은 일반적인 여당과 국회 관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기획예산 뭐 이쪽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를 지원하는 미국으로 말하면 OMB나 총무청 같은 일본어로 말하면 뭐 내각부 같은 뭐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이 통상 보면 단일한 기관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대체로 일본은 조금 예외로 법제 기능과 인사 기능이 내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내각부나 총리실 쪽에서 총괄해서 이른바 순수하게 지원 기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간 이게 통제 내지는 약간 권력적인 기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그렇고 직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같은 게 뭐 대표적인 그런 거죠. 편대를 잡은 행안부가 여전히 어떻게 직제를 구성하느냐, 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보면 뭐 사활이나 조직의 어떤 그 융성할지 축소될지 뭐 이런 게 결정이 되니까 이 스텝이 어떻게 보면 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조직 전체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원 기능 쪽으로 가져야 된다. 저는 감사원 기능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기획예산 기능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기획원과 이 재무부를 합치면서 재정경제원을 만들면서 실질적인 거의 핵심적인 이 정부 자원 수단을 다 이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재정경제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 기획재정부에 비해서 금융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융기능은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로 국내금융은 분리됐습니다만, 그래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또는 공기업 운영이라든지 또는 공기업 경영평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예산의 이 선제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재정성과평가 등등의 많은 수단을 통해서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의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장관이 책임지고 권한을 갖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청와대가 이런 정책 결정 기능, 인사권을 통제하면서 장관이 실제로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1급이나 실국장 이 인사권을 갖지 못했을 때 그런 통솔력의 약화나 작동되지 않음, 이런 거는 충분히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실은 좀 도와주는 기능을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한민국은 청와대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재부 정부가 있고 그 밑에 중앙행정기관 중앙정부가 있다. 그런 좀 냉소적인 얘기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국무총리는 기재부 장관, 부총리 위에 있는 게 맞는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기재부 밑에 있다. 그 얘기도 해요.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좀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 헌법이 생각하는 총리가 부처 전체를 통할하는 이런 쪽으로 가져야 되면 기재부는 좀 과감하게 탈기재부 정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 기능은 좀 분리해서 당장 전략 기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가전략연구소 이런 쪽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방향, 이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라 딱 과제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잡아주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보좌하는 게 국가전략연구소고, 그리고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우리 했었거든요. 한 1, 2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실제로 사업비에 인건비까지도 다 이 예산실의 사무관 통제를 받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돌려주자. 제대로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시행하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전체 실링 정하고 큰 흐름 잡는 거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그리고 총리실에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기조실이 예산 편성하게, 예산 편성하려고 그러면 계획 능력, 기획 능력, 예타 능력, 재정 분석 능력, 정책 평가 능력 이런 거 다 기조실, 기획평가관실 갖춰야 되거든요. 이게 정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실제로 없어요. 시킨 거 열심히 잘하는 능력, 그거 국가공무원이 해야 될 역량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복잡한 환경 분석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 정책 기획 능력,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어디가 더 효과가 더 큰지, 어디가 더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 능력, 이게 이 국가공무원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상당히 55개 중앙행정기관들이 골고루 갖춰야 될 능력을 굳이 예산실이 독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과감히 이 재정, 또 세제, 국고관리 등등 이런 기능 중심으로 순수한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지금 디브레인 이런 걸 해가지고 새롭게 엄청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재정부로 좀 가야 되고 아래쪽으로
올려주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이제 스텝 기능의 이 통합 기능이 지금은 이제 조직, 특히 직제, 뭐 상훈 이런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있고, 또 인사 기능, 뭐 이 좁은 의미의 인사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충원 뭐 이런 것들은 인색신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법제처가 독립된 스텝 기능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해 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가에서는 주로 내각부나 국무총리실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좀 일본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법제국하고 인사원을 내각부하고 분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지금 행정안전부는 두 개의 어떤 다른 기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중앙정부의 스텝 기능하고 사실은 이 안전기능이라든지 이 지방자치, 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정부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 이 intergovernmental relation,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스텝 기능이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건 중요한 라인의 기능이거든요. 특히 경찰이나 이런 중요한 이 제복 조직을 통할할, 감독할 국무위원, 장관은 스텝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내무부죠. 그래서 홈 어페어즈 하는 이런 기능하고는 좀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홈 어페어즈, 자치 기능, 안전 기능, 이게 좀 분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스텝 기능, 보건이나 죄송합니다. 조직이나 이 상원 기능, 뭐 이런 기능가 인생신체가 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나 복무나 충원이나 연금, 퇴직후의 공무원 지원, 뭐 이런 기능들, 그리고 과감하게 법제 기능도 이제는 합쳐질 때가 됐다. 그래서 이 국회도 뭐 그런 법사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충분히 이 법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거는 좀 기능이 상대적으로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기능도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법제 기능과 합쳐서 지금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행정지원 기능과 또 인사혁신체의 기능과 법제처 기능을 합쳐서 뭐 이러면 어떻게 해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행정인사부라고 한번 장명해 봤습니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기구에 복수 차관이 없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법제를 담당하는 법제 차관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슈는 국가질서유지 쪽입니다. 조금 내려오시면 법무검찰하고 제가 경찰 쪽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정부에서 많은 개혁이 있어 왔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전두환 정부 때까지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는 진짜 국가를 끌어온 사람이 누굴까 그 집단을 보면 대통령을 중심하는 핵심 정권, 아주 핵심 세력가, 그거를 뒷받침한 조직이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 중정과 안기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주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육공화국 출범하면서 안기부가 상당히 많은 변신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 어떤 그 국가의 숨은 권력을 누가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보좌기관과 그거를 분담한 조직이 적지 않은 권력을 검찰 조직이 분담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30여 년 그런 체제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현 정부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아주 강한, 검찰개혁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뭐 기소권 독점이라든지 또는 수사권 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내지는 검찰에 대해서는 뭐 수사권 폐지까지 나올 정도로, 또 선진국을 보면 실제적인 우리같이 검찰이 수사 안 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기소나 공소 쪽에, 소송 쪽에 집중하는 그런 조직이 또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숨어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제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현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엄청난 이슈로 정권적인 차원에서 논의됐던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 정리된 결과로 하나 툭 나온 게 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다. 근데 이게 지난 한 1년, 물론 최근에 이제 뭐 기소건이 있었습니다만, 기소가 되지, 1년 동안 그냥 기소가 되지 않고, 수사 인력, 검사와 그 수사관이 한 4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해보면, 수사 전에 내사, 이른바 조사 단계에서 보면, 실제로 이 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그러는데, 공수처가 직접 그 조사될 대상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데 저 밑에 아주 어떻게 보면 하이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연결돼서 장관급이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에 상당히 혼선이 있고 중복이 있고 수사 지연이 있고 나중에 수사 책임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과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게 독립적으로 두는 게 맞는가? 앞서 얘기한 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원칙이라 그랬을 때 공수처는 그걸 같이 하잖아요. 이것도 맞는가? 서로 이게 논리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초기라 뭐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뭐 계속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고, 실제로 이거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국회를 통해서 특검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야당이 사실상 지명한 특별검사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청와대나 이 핵심 권력기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소권은 물론 없습니다만 특별감찰관 제도를 좀 활성화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내려주시죠. 경찰은 뭐 지금 인력 양적 규모는 상당히 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급하다 보면 약간 좀 급조된 기업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고 또 국가경찰의 수사권 독립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선은 수사권하고 국가경찰은 저는 당분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만 시도 경찰청 안에 한 지붕 세 가족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 근데 보니까 이 주민 밀착적인 이런 게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커져야 되니까 자치경찰은 조직적으로도 이제 분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그냥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시도경찰청이 자치경찰을 담당하고 형식상 그걸 감독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끔 조직을 좀 분리하자. 분리할 때 여러 가지 비효율이라든지 혼란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지금은 이제 분리할 때가 됐다. 이 논의를 한 20년 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이거는 약간 좀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듯이 너무 신용만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자치경찰로 가는 그게 뭐 5대5로 갈지 6대4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그 소속 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으로 가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수사 쪽에 역량 키워야 됩니다. 여기 인력, 이 예산 확실하게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한 250만 넘잖아요. 실제로 불법 체류자 또는 편법 체류자 치면 300만 훨씬 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이거 코로나 상황 좋아지면요, 우리 국민들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1000만, 2000만 되잖아요. 근데 그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제대로 된 대한민국 서비스 받고 있나요? 받고 있지 않잖아요. 사고 났을 때 그 서비스 해야 됩니다. 그 외사 또 이 국제기구나 이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찰 인력 대폭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외 동포청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이 영사업무 확실하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뭐 외국까지 제가 건드리는 건 아닌데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뭐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그 자료에 보시면 전체 55개 지금 중앙행정기관을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고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무소속 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있고 18개 부가 있고, 지금 국무위원은 18분이고, 또 이제 국무회의를 열면 대통령, 총리에서 20분이 모이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근데 한 번은 해보니까 50개로 5개를 줄였어요. 근데 이거 절대로 줄인 게 아닙니다. 그냥 헛수예요, 헛수. 헛수가 많아요. 국가안보실 43명 되는 기관이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하고 합쳐서 대통령실로 했고, 총리 비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조직 있고 합친 거고, 또 여기 국토부의 그 앞에 그림에서 있는 행복도시건설청, 또 새만금 개발청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기능을 못해요. 오히려 장관이 힘주는 게 훨씬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청하고 새만금 개발청은 그냥 자리, 그냥 청장, 차장, 자리 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제 느낌입니다. 이게 확인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히려 실효적으로 가려면 국토부 장관 밑에 1급 지원단으로 해서 작동되는 게, 그렇게 해서 4개가 준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뭐 특별히 줄인 거 없고, 오히려 정무장관실 하나, 총리 밑에 뒀고, 방송위원 옆에 이렇게 뒀지 않습니까? 그렇게 뒀고, 하나 제가 좀 만들었다기보다는 격상시킨 게 법무부에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라고 있습니다. 1급 조직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상 제복 조직입니다. 계급 조직이고 출입국 이 관리 직렬이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좀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법무부의 일반 검찰이나 법무기능, 인권보호기능, 또는 이제 교정기능, 또는 이 보호기능, 보호관찰기능, 이런 거는 좀 법무부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요거는 좀 다르지 않겠나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 관리 가지고 무슨 문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되고 있는 것, 그건 정말 예외적인 거고, 대체로는 법무부가 사실 무관하게 작동되는 부분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 쪽인데, 요거는 외청으로 분리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거 하나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미 행안부를 행정인사부와 자치안전부로 했고, 대신에 이제 재미난 거는 앞 그림 한번 올려보실래요? 그림에서 확실히 다른 것 좀 찾을 수 있나요? 눈 좋은 분은 찾았을 텐데 처 그림은 다 빠졌습니다. 처부터는 실로 바꿨거나 청으로 바꿨거나 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처는 원래 우리 재헌헌법 할 때 우리 새로운 새 정부가 첫 정부가 48년 출범할 때는 처는 인사처, 법제처, 뭐 이런 거는 진짜 순수 스텝 기능이에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계처 같은 거는 진짜 순수 스텝 기능일 수 있는데, 보시면 스텝 기능 아닌 게 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식약처 같은 경우는 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대통령 경호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직자 범죄 수사처도 이 스텝 기능이 아니고 바로 기소합니다. 수사하고 기소. 처는 아니면서 처 용어가 순수 그 이름대로 쓰여지지 않으니까 그 밑에 내려보시면, 그래서 처 이름인데 더 이상 쓰지 말자. 그래서 처 이름이 사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로 바뀌었거나, 또 원자도 좀 재미난 겁니다. 국가정보원 만들었을 때 부총리급이라 아마 감사원 상황에서 원자를 만들었는데, 원은 영어로는 보드거든요. 보드는 합의제 기구예요. 이 국가 인텔리전스 첩보를 하는 기관이 합의제는 아니죠. 비밀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피스입니다. 영어로는. 좀 보드라는 쓰는 용어는 적절해요. 물론 이제 뭐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서비스는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의 아주 핵심적인
참모 기능을 해야 되는 국가안전정보실이라는 이름을 대통령 경호도 실이지 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를 제대로 정명하자. 제가 뭐 국어학자는 아닌데 정명을 하기 위해서 실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은 못 남고 부가 돼야 되는데 부대기는 조금 업무량이나 인력이 작아서 어떤 걸 청으로 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깝게 통계청, 보훈청, 식약청 뭐 이렇게 이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간단한 전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대규모 이 조직 개편은 집권 초기에 됩니다. 우리 경험을 봐서는.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된 몇 개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 또는 관련되는 설치근거법 이게 국회 통과하기는 기대 난망이다. 그 생각하는데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입법을 하지 않는 그 조직 개편은 이 대통령 보좌기관입니다. 그거는 대통령령, 대통령 직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을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수석, 민정수석을 없앤다 이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나 지금의 약속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5월 10일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조직 개편은 조금 어렵지 않겠네요. 다만 정무장관 설치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니라 제목을 정부장관 신설 뭐 이렇게 하면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다. 그건 저는 생각이 되고 역시 그 동력은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여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면 조직 개편의 동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혹시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좀 이렇게 다뤘던 것들을 충분히 참고 자료로 사용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큰 이슈고 거의 전 부처에 대한 얘기를 총괄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가능한 좀 많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장 토론자이신 나종민 교수님께서 이제 간단히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행정대학원의 나종민 교수입니다. 우선 김동욱 교수님께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연구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세미나나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셨던 부분들이 잘 집대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 이제 중앙정부 조직 설계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책에 다 있고,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지금 인수위에서 뭐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까지는 아직 초안이 뭐 4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대부분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인 결과를 따지자면 직간접적으로 뭐 영향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교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장하시던 바가.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토론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점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상대적으로 덜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다 고려는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차기 정부에서도. 이제 저도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경력,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력, 어떤 이런 실무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직 개편 플러스 뭔가 조금 다른 것도 좀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조직의 개편 필요성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이제 환경이 변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직이 교수님 책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조직이 뭐 현재와 미래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떤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부 어떤 조직을 재편해야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지금같이 정권 교체로 인해서 어떤 국정 기조나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경이 되죠. 특히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기조를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보면 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표방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낯설지 않은 내용이지. 사실은 90년대
작은 정부로 우리 나왔었잖아요. 우리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어떤 뭐 세계 경제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큰 환경의 변화를 가진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정 방식을 대전환하겠다. 엄청난 뭐 패러다임 시프트 같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와의 조직과 조직의 인력과 기능을 슬림화하고 청와대 대통령실 축소하겠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실용 정부를 구성하겠다. 듣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죠. 그리고 다만 국정 운영의 연속성 유지와 공무원 동요 방지를 위해서 청와대 이렇게 좀 많이 바꾸는 것 외에는 부처 간 통폐합 등 이런 것들은 가급적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 그런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이용이 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일단 그 정부 조직 개편이죠. 그래서 이제 정권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제일 먼저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로 베이스로 될 수도 있고 프로블럼 오리엔티드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합리 모형 주로 지금 우리 김동욱 교수님 말씀하신 게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주로 이론과 원칙, 어떤 분화와 조정의 원리 이런 거에 의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 거랑 결국은 사실은 하지만 최종 엔드 프로덕트는 어떤 정치적 선택도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전 정부 지우기 어떤 뭐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는 것이고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주장했던 공약 사항을 또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들도 뭐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보면은 체계적인 어떤 개혁보다는 뭐 좀 임시 방편적 좀 피스밀 어프로치들을 많이 했고 장기적 전략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도 부재한 면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자들도 이제 뭐 큰 제로 베이스 그런 어프로치는 좋지 않다. 특히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여소야대가 될 것이 그 명확한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김동욱 교수님께서 사실은 제시해 준 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책에서 제시해 준 게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 둘 다 높은 아주 그런 설계도를 잘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두 개 살짝 비교해 보면 빨리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직은 대폭 축소하되 조정과 통합 기능의 중요성 여전히 강조하고 총리, 장차관, 실국장에게 실질적인 어떤 임파워먼트를 주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을 하고 김도욱 교수님 말씀하신 거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엄청나게 막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이 언론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들으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행안부, 인사혁신제 법제처 합치고 뭐 복지부에서 그 기능을 보건복지 나눠서 뭐 가족부랑 합쳐서 가족복지부, 보건질병관리청, 식약청 합쳐서 뭐 보건부 나오고 또 통상 이게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외교부로 갈지 뭐 하고 뭐 그걸 장관급으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해놨지만 지금 또 어떻게 갈지 모르고 또 어떤 그런 대부처 통합 쪽으로 이제 접근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축소 폐지하는 또 논의도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뭐 여성가족부나 통일부, 교육부 등.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식으로든 아까 말씀드린 합리성과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뭐 완벽한 어떤 뭐 조직 어떤 개편 모양이라는 게 사실은 뭐 김동욱 교수님께서도 그림까지 보여주시면서 했지만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하지만 어떤 만족 모형에 다다르겠죠. 그죠? 다다르겠지만 그렇게 다 어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도출된 안조차에서도 우리가 그 조직 개편의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예를 들어 뭐 업무가 중첩되고 뭐 이랬던 것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뭐 쉬운 예로 들면 윤석열 달성자도 대선 공약 때 치안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책 기조나 국정 과제로 돼서 이제 돼야 될 텐데 또 그럼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그럼 뭐 정부 조직 개편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결국은 뭐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결국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담당 부서, 특히 민간회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원래 그 주요 기능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말하는 이 기능들은 다 다르지만 다양한 국가 민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만이
그 본래 지향하는 목표하는 그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뭐 아동부를 하나 대부처로 만들고 청소년부를 만들고 사회안전부를 만들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뭐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정부 조직 개편 플러스 물론 잘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각 기능별로 각 부처별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Network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단순한 방향 제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그게 제도화되고 잘 작동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은 있네요. 마지막으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정부 조직만 그래서 개편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개편된 정부 조직이 원래 잘 작동하려면 지금 이제 논의는 계속 각 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자 이게 이제 대부분 거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학자들이나 어떤 현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청와대가 지금 저는 이렇게 물론 당선인께서 계속 좀 뭐 우리가 공약하시거나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또 본인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조금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셔서 그런지 막 이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추측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각 부처에다만 힘을 이렇게 실어주고 청와대는 약간 최소화하고 막 빠지려는 이런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이거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도 사실은 전략적, 선택적인 역할 강화, 실주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 부처가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 지위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제 행정학 하신 분들 다 잘 알겠지만 규제 완화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항상 모든 분야를 민간에 주자는 건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시장 실패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자치분권 얘기를 할 때도 모든 분야를 다 지방에 주자는 아니잖아요. 중앙정부가 훨씬 더 잘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해야 되듯이 청와대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그래서 김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일치되는데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통합해서 국가안보실 기능은 뭐 NSC하고 NSC 사무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자. 저는 굉장히 좋은 그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너무 좀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국가적인 특히 위기 발생 같은 거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최소한 어떻게 우리가 정부 개편을 하더라도 최소한 8개에서 9개 그 이상의 정부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처럼 뭐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대한 지휘 조정 이건 뭐 사실상 어려운 거고 총리실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총리실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진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실패해 버리면은 이거 뭐 행정 학습, 정책 학습을 통해서 다음에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정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고 발생하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보시면 여러분 포괄적 안보 개념이라는 게 그때 등장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잠깐 근무할 때였는데 범국가적인 어떤 대규모 복합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위기 발생 시 청와대가 직접 통합 관리하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NSC 사무처를 확대해서 개편했습니다.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처음에 탄생을 했던 건데 완전히 확대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외교, 안보 막 다 이렇게 하는 또 기능들이 있었고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건 위기관리센터를 정말 키우면서 실질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요새 자주 말하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단지 그냥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니고 거기서는 33개의 국가 위기관리 가능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기관리를 디파인하고요. 거기에 대한 실무 매뉴얼, 또 행동 매뉴얼 2000 해서 거의 한 2,800개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을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각 부처 해당되는 아까 뭐 8개, 9개 관련되는 부처 담당자들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실제로 정말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만들고 끝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또 했습니다. 특히 옛날에 이제 을지훈련 연습 기간 중에 이용해서 했었고 계속 그래서 숙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숙달을 하면서 뭔가 또 보완이 필요하면 계속 refinement, modification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면은 지금 논의되듯이 인수위에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직 개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에서 이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냥 전부. 그래서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그 명목적으로는 합리무용이었어요. 합리무용.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한 근 뭐 20년 가까이 생각해도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효율성이 떨어져서 없앴다는 건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좀 컸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전정비주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뭔가 이렇게 전 부처를 통합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돼. 어떤 형태로든. 없어서 당장 발생한,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 그때 이제 안전행정부죠. 그 당시는 재난대응 총괄 권한과 책임을 뭐 했지만 어떻게 안전행정부가 그 심지어는 막 군부대까지 전 부처를 이렇게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고 불가능한 얘기고, 뭐 결과는 여러분들 짧게만 말씀드려도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2014년 메르스 사태 발생했을 때 부실 논란이 있었죠. 그게 이제 뭐 리더십 부재, 어설픈 초동 대처, 부적절한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결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부처 기능을 강화하고 잘 전문화하고 해놔도 이런 범부처적, 특히 위기적 총각을 다투는 일이 발생하면 약간 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실무를 이거 해보니까 2년 가까이. 그래서 저는 다시 청와대의 어떤 그 이제 그 전에 사스 났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 명확히 우리나라 정말 대처 잘했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였지만 저 고건 총리가 직접 컨트롤차 역할하면서 정말 유기적으로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비극적인 정말 없어야 될 일들이 있으면서 다시 청와대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를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계속 유지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럼 다시 뭔가 새로 해보자 해서 사무처 다시 설치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 안보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전통적 안보 영역만 해서 다시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부처 개편을 어떻게 하든 최고의 모형이 나오면 이런 기능을 잘 기능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앞으로 환경 변화에 따르면 이런 전 부처가 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난다고 봐요. 우리 보건위기만 지금 봐도 그렇죠. 뭐 군부대서부터 뭐 모든 기능이 다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높아지면 우리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만약에 전쟁 발생 시 어떻게 될까? 저는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발생되면 저는 굉장히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도 이제 주요 그 기관장으로서 을지 연습 이런 거 참가해서 보면 답이 없었어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만약 전쟁 나면 각 모든 부처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이게 군인만 싸우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인명 방어도 해야 되고 응급치료, 뭐 병원, 뭐 구호 활동도 해야 되고 주요 시설, 우리 인프라 방어도 해야 되고 긴급 복구도 해야 되고 또 뭐 국민들 일반 뭐 민생 치안 뭐 이런 거 정말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뭐 태극 훈련, 을지 뭐 충무 훈련, 을지 태극 연습 이걸로 가는 하여튼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좀 윤석열 정부께서는 이걸 좀 더 강화한다고 분명히 어렴풋이 힌트는 줬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전통적인 안보까지도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이렇게 청와대 규모와 기능의 축소만이 능사는 아니다. 요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노파심의 그 당선인께서 아무래도 이제 검찰총장에서 출신이시고 거기서만 하다 보니까 이제 검사 조직하고만 이렇게 그거 중심으로만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 그 think outside box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검찰이란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검사들이요 사실은 단독 행정관청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좋은 인력 뽑아놓고 거기다 이제 권한과 책임 다 주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시듯이. 그래서 이제 판만 진짜 잘 짜놓으면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조직이라는 건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판만 딱 짜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잘 어떤 일이 발생해도 잘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위해가 끼치고 신속성 이런 것들이 요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collaborative governance나 network governance가 정말 제도적으로 치밀하게 해서 미리 디파인 돼야 되고 연습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나름대로는 확보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슈 자체가 워낙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더 막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Q&A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저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로 뭐 환경, 보건, 복지, 뭐 재정, 경제 많죠. 그런데 사실 조직을 어떻게 셋업하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책 분야입니다. 조직 정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인수위에서 하는 그 정책, 이 조직, 정부 조직에 대한 얘기, 이것이 이 정부의 첫 번째 정책인 것이죠. 따라서 그만큼 신중하고 잘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과 달리 특히 이 정책은 두 개의 다 상이한 가치가 부딪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상징성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능성이죠. 뭐 기능성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보단 앞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요. 상징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정치적으로 서로 프라이오리티가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한다. 그런 형태의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루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전에 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일 것이라고 근거 없이 기대하기는 되게 무리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전환 비용 또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되는 베네핏이 거기에 들일 코스트에 비해서 1보다 크다? 아니요. 한 2배는 돼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근거는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 기대에 근거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형태의 코스트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특히 각 부처에 있어서의 어떤 재편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요. 오늘은 큰 이 새로운 정부가 지향해야 될 또는 조직 설계에서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4가지 꼭지를 가지고 김동욱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1033회 정책지식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와 관련된 오늘 그 발표 자료라든지 오늘 말씀 주신 이 동영상들은 유튜브와 또는 저희 정책지식센터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받아가셨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